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다 협력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제 니네는 니네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라. 트럼프 시대 때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 돈 내놔 국가마다 갖다 바쳐. 올해부터 10년 동안 꼬박꼬박 200억 불씩 빠져나가야 됩니다. 제가 책을 1년 200개월 전에 썼지만 실제로 다 벌어져서 되게 놀라운 책입니다. 다 벌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만건 책방은 지난 1부에 이어서 이관우 국회 입법조사처장님을 모시고 왜 우리가 압축 소멸 사회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부에서는요, 왜 우리가 압축 소멸 사회로 가는지 국내적 요인을 주로 살펴봤는데 오늘 2부에서는 이제 국제적 환경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 처장님, 이 책을 보면요, 이제 신냉전 패권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신냉전 패권주의가 압축 소멸 사회를 부추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그 신냉전 패권주의라는 말의 의미와 그 등장한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떤 한국에 이렇게 여러 가지 뭔가 정책적인 변화, 패러다임 변화를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국내적인 요인도 당연히 있을 텐데 국제적인 어떤 변화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한국은 좀 더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책에서 안 할 수가 없었고, 또 하나는 국제 질서가 그렇게 변화한 것이 어떤 한국에 있어서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제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신냉전이라는 말이 이제 등장했다는 거는 그러면 냉전 얘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죠. 그 과거의 냉전은 우리보다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90년 끝났으니까요. 그러니까 소련이라는 나라를 아시면은 냉전을 이해하시는 그렇죠. 거고. 네. 그 이제 과거에는 우리가 그 냉전 체제는 이데올로기 어떤 갈등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유진영, 공산진영 이렇게 분리돼 있어서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전 세계가 갈라져서 이제 싸웠다면, 지금은 이제 그때 냉전이란 말을 콜드워라는 말을 쓴 것은 서로 어떤 그러니까 핫워는 아닌 거지. 그렇죠. 서로 막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충돌하지 않는데 열전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엄청나게 군비 증강을 했고, 그렇죠. 또 핵무기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이제 쿠바 미사일 위기 같은 그런 극적인 어떤 위기 상황 같은 것도 있고. 그때는 사실 제4계 3차 대전 일어난다고 했었잖아요. 했었죠. 쿠바 미사일 위기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지는 않지만 언제든지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워는 워인데 콜드 워가 된 거죠. 그쵸. 예.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어떤 좀 단순한 세계였다면 지금은 이제 그러면 미국과 중국 G2는 왜 냉전이 아니야? 이건 지금 사실은 전쟁을 하자는 얘기는 별로 아니었거든요. 예. 뭐 최근에 약간 뭐 대만 사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어떤 그 냉전 시대의 그런 정도의 전쟁 위협은 아니고, 이 G2 시대의 그럼 특징은 뭐냐? 과거에는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이 수십 년 동안 딱 자기 편을 먹었죠. 자기들끼리. 척을 지고 딱 경제로 갈라져 따로 있었지. 놀고. 예, 그쵸. 국제적으로 완전히 딱 갈라져 있어. 네 편, 내 편이 명확하고. 네. 근데 지금의 체제는 신냉전 체제라고 하면 여기는 적군도 아군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생각해보면 중국과 미국이 서로 싸우는 것 같은데 밑에서는 다 협력하고 밑에서는 있어요. 또 협력하고 예, 있고, 예. 이제 국제적인 공급망이 이미 그렇게 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냉전과 신냉전 사이에 신자유주의 체제가 들어있어요. 그렇죠. 예,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예. 2000년대 들면서 신자유주의 체제가 약 한 세대 정도 이렇게 지속되면서 말 그대로 세계화가 벌어진 거죠. 그렇죠. 신자유주의는 곧 세계화 시스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우리가 붙여서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계화 국면에서 국경도 많이 낮아졌고 자본 이동성은 엄청나게 높아졌고 다국적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지고, 특히 이제 국제 분업 체제가 그 전에는 진영 내부에 있었어요. 그렇죠. 예, 공산 진영 따로, 자유 진영 따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완전히 무너지면서, 아니 어디든 돈 되는 곳이면 무조건 간다. 이 자본의 속성이 이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소련과 뭐 유럽과 뭐 이런 나라들 사이에, 또 이제 그 서로 사이가 안 좋은 나라들 사이에서도 물건값이 싸면, 임금이 싸면 거기를 얼마든지 활용하는, 그렇죠. 이제 그런 어떤 시스템이 벌어지면서 적군도 아군도 없고 국제적 공급망이 완전히 전 세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민자 문제도 생기고 이제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생기면서, 이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패권 국가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과거의 군사적 우위나 아니면 이데올로기적 어떤 우위를 가지고 하던 그런 이제 패권 전쟁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한 가운데서 이제 패권 경쟁을 하고 있고 이제 하는 측면이죠. 근데 이게 한국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제 문제는 그건데, 과거에 이렇게 단순할 때는 한국은
몇 가지 장점이 있었어요. 네. 이제 물론 우리가 6.25라고 하는 엄청난 큰 어떤 비극을 겪었지만 그 체제에서 확인된 건 뭐냐면 한국의 방어력이 충분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들이 네. 같이 와서 연합군으로, 예, 우리가 유엔군으로 이렇게 와서 이제 싸워주는 거죠. 미국이 저 나라가 뭐 공산화되면 우리한테 불리하다. 그러니까 미국군이 와서 전쟁을 해주는 거죠. 이제 그런 어떤 안보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안보적인 측면에서 이제 집단 안보 체제 네. 안에 들어가 있을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제분업 체계는 어떻게 되느냐? 저 국가가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성장해 줘야 되니까 국제분업 체계에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안정적인 시장이 확보가 되고 그러니까 한국은 자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을 통해 가지고 수출 주도형으로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국가 체제가 형성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체제 안에서는 뭐냐면 자기가 열심히 잘하면 어느 정도 안정된 발전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는 체제였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 냉전 시스템 자체가 뭐 사실 이 책에도 언급이 되어 있지만 안보 비용이 사실 엄청나잖아요. 네. 그 비용을 사실 미국에 전가시켜 놓고 네. 우리가 그 비용의 혜택을 누리면서 경제에 좀 더 많은 걸 쏟아 넣을 수 있는 네.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가한 것은 아니지만 그치 완전히 정한 건 아닙니다. 근데 어느 우리는 정도, 예. 사실은 인력은 굉장히 많이 투입했죠. 징병제를 통해서. 음.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은 없었잖아요. 그쵸. 장비도 부족하고.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근데 사실 그건 북한도 마찬가지죠. 북한도 소련으로부터 엄청난 물자 지원을 받으면서 받았고. 이제 어떤 안보를 구축했다면 우리도 미국으로부터 엄청난 이제 그 물적 지원을 받으면서 뭐 원조도 받고 뭐 그렇게 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그래서 우리가 잘하면 근데 사실 우리가 또 열심히 해야죠. 우리가 수출 주도형 국가로서 몇십 년 동안 온 국민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좀 잘 살게 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말도 안 되게 저임금 장시간 노동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 하고 많은 고통과 희생과 뭐 그런 것들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좀 후세대들 입장에서는 어떤 그 뭐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결과로 이제 그런 부분이 나타났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산업화의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뭐 유혈적 산업화 이제 그 과정에 있어서 또 많은 어떤 그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그런 유혈적 산업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상당히 고도 성장을 이뤘는데, 그리고 지금은 이 이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라고 하는 과도기를 거치고 이제 완전히 그 신냉전 시대, 뭐 G2 시대, 뭐 혹은 아니면 뭐 뉴에라라고 이제 완전히 얘기를 하는데 과거와는 이 다른 이렇게 되니까 여기서는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 예측 불가능성이 너무 높아져서 이제 우리가 당장 미국이 한국이 안보 비용도 스스로 부담해라라고 그렇죠. 얘기하고, 니네 비용 네가 대라. 네. 예.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의 지위도 많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주한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남한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미국이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동아시아의 기동 전략으로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활용하겠다. 이건 이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이제 그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게 되니까 한국에서도 아니 꼭 우리를 방어하기 위한 군대가 아닌데 우리나라에 저렇게 많이 주둔하고 있어야 돼? 그런 그렇죠. 반발도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충분히 거죠. 그런 이제 문제를 제기할 그러니까 수 있는 미국이 시점이었죠. 그래? 그러면 이제 니네는 니네 스스로 국방을 책임져라. 이렇게 되는 거고, 미국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동북아시아 질서도 그렇고, 또 무역 문제도 그렇게 간단하지 않죠. 이제는 과거에는 자유진영 국가들끼리는 서로 좀 양해를 해주고, 지금은 그렇지 않죠. 이 네. 트럼프 시대 때 양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야 돈 내놔. 자 와서 각 국가마다 갖다 바쳐라 지금. 관세 이렇게 협상 했잖아요. 한번 작년에 해봤잖아요. 예, 우리 관세 국민들이. 협상.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부터 10년 동안 꼬박꼬박 200억씩 예, 200억 불씩 이제 200억 불씩 빠져나가야 됩니다. 네, 네, 예.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로 합의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과거에 아마 80년대, 90년대를 이제 그 사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국에서 미국이 돈을 가져간다는 게 그게 무슨 말이야? 이게 사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거든요. 이런 세계는.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뉴 노멀이 돼서 음. 그런가 보다라고 하지만 한 세대 전에는 전혀 이런 상황이 아니었죠. 그게 너무 현실 감각이 없어서 사실 네. 전 그분들이 안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한 30년 전으로 동화서 예. 자 우리는 많은 경제 협력을 중국과 하게 될 것이고 미국은 우리한테 이렇게 돈을 좀 뜯어가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무슨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미국의 안보를 니네 스스로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면 아마 그건 불가능할걸요. 근데 이렇게 사실은 많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변하면서 그러면 우리의 어떤 국가의 생존 전략 같은 것들도 근본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신냉전 패권주의가 이렇게 환경이 변했다. 그런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이제 여기서도 또 단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우리가 앞으로 좀 더 잘 살게 된다. 우리가 수출 국가니까 무역 수지 계산 같은 걸 해가지고 좀 더 잘 살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국내 투자나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거나 내수 활성화나 이런 거로 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책을 한 2년 이제 한 1년 반은 안 됐군요. 1년 몇 개월 전에 썼지만 그렇죠. 예. 제가 책에서 얘기한 내용이 거의 다 그 이후에 실제로 그대로 벌어져서 다 벌어졌어요. 실제로 다 벌어져서 되게 놀라운 책입니다. 다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특히나 이제 중소기업들까지 다 열심히 해서 이제 좀 뭐 대기업에 뭐 이제 좀 후려치기도 당하기도 하지만 또 어쨌든 협력도 하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렇게 대기업과 이제 중소기업 집단들이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수출을 주로 많이 해서 거기서 수출을 해서 그 돈이 국내로 들어오면 또 축적이 되고 그걸로 해서 더 많은 또 재투자를 해가지고 한국이 여전히 R&D라든지 재투자 비용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나라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성장을 해온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수출한 돈을 가지고 부정부패에 많이 쓴다든지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다시 외자가 유출된다든지 이렇게 되지 않고 국내에 계속 축적시켜 가지고 그걸로 새로운 R&D 투자, 자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을 한 건데 이 시스템이 더 이상 이제 이 신냉전 시대에는 불가능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불가능하냐? 너희가 이렇게 우리한테 수출을 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리워드를 내놔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과거에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가 물건을 팔고 대가를 받았는데 네. 거기 리워드를 준다니 그게 네. 말이 되냐? 니네 예. 우리한테 무역 수지 흑자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좀 돌려줘가 아니라 이제 갖고 와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게 말이 돼? 자유무역 체제에서 이렇게 생각했죠. 그렇죠. 한 20년 전에는 WTO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아니 무슨 20년 전에 2년 전에도 이 책 쓸 때도 그렇게 생각했죠, 솔직히. 사람들이 많이 그렇게 생각했죠. 네. 자유무역 질서에 위반된다. 그런 네. 부분들은 지금은 그게 뉴 노멀이 됐잖아요. 예. 국가가 야, 안 돼. 관세를 때려서 안 되면 그래서 아예 그냥 물건을 못 팔게 하고 그렇게 이제 아예 제재를 해버리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더 넘어가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장을 와서 지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서 공장을 지어서 여기서 생산된 물건이 아니면 국내에서 못 판다. 이런 수준까지 가버리니까 지금 국내 대기업들이 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 가서 공장 짓고 있잖아요. 그러면 네. 우리나라에서 뭐 공대나 이런 학교를 졸업한 친구들이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자리가 거네요. 없어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내에서 선순환이 벌어졌거든요. 국내에서 수출을 통해 선순환이 벌어졌는데 그 이제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죠. 내수를 조금 더 키워야 된다. 수출에만 이렇게 의존하는 것이 불안하다라고 하지만 그게 이제 기존의 과거의 어떤 전 세계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이 돌아갈 때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은. 그렇죠. 세계가 다 시장이니까. 네. 예. 근데 지금은 각 나라마다 이렇게 장벽을 치고 그 중에서도 한국이 가장 많은 수출을 했던 미국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 또 이제 유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보호무역주의가 다시 들어오면서 그럼 이제 수출하기 어렵고 수출을 하더라도 그 나라에서 생산해서 팔아야 되고 그럼 결국은 그 돈이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기업은 이윤을 보겠죠. 그 기업의 이윤이 한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죠, 이미. 그리고 생각해 보면 그 기업이 그 영토에서 이윤을 냈으면 세금도 그 영토에서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이제 한국의 대기업들의 공장을 저렇게 짓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금 당장은 그게 눈에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내에서 대기업들이 대규모 공장을 한국에 짓고 있느냐, 미국에 짓고 있으니까 10년 뒤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은 그러면 취업을 미국 가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그 청년들이 거기서 소득을 올리고 올리고 세금을 거기다 내고 그리고? 거기서 소비를 하고 그렇죠. 그럼 한국은 이건 지금 굉장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세계 무역 질서가 변하고 있어.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고 그다음에 과거에는 한국이 좀 잘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같은 자유진영 국가들 사이에서. 그렇죠. 예. 예.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한국은 한국이고 우리는 우리고 다 나라들이
자기 살 길이 바쁘니까. 그렇죠. 1인당 지표만 보면 일본보다 잘 살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심지어? 이게 지금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한국이 일본처럼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30년 했는데 죠. 예. 지금 한국이 그럼 점점점 저렇게 국내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에 음.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 음. 이제 하는 문제가 지금은요 대기업이 하나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관련된 중소협력업체들이 다 따라가서 지어요. 그렇죠. 거기에 협력업체들이 있어야 다 따라가야 움직이니까. 되니까 예. 예, 몇십 개씩 따라가요 예. 지금. 그 지금 그럼 그 일자리들 다 나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그리고 예. 당연히 그 나라 사람들을 채용하라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 기업들은 이윤을 올리지만 한국의 일자리와 한국의 소득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이 시스템이 겉으로 우리가 그 기업들의 어떤 그 수익 구조와 실제로 한국의 어떤 일자리와 GDP는 좀 달라질 수 있다. 이게 불일치할 수 있다. 이건 과거에 생각 안 했는데 이런 문제 생길 수 있고 또 하나는 국내에서 그러면 내수를 가지고 좀 잘 버티면 되지. 옛날보다 경제가 커졌으니까. 인구가 지금 줄어드는. 자세히 보십시오. 쿠팡, 예 그리고 뭐 우리 배달하는 큰 예. 업체가 있죠. 예. 예. 쿠팡은 최근에 이제 워낙에 여러 현안들이 있어서 제가 이제 기업명을 말씀드렸는데 이게 한국 기업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아니죠. 예. 네. 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거기서 시키면 독일 민족이 배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한국 기업을 이용한다고 생각했죠. 예. 쿠땡이나 예. 뭐 배적이나.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열심히 소비하는 것은 정말 얼마 안 되고 이 안에서 그냥 도는 거고 이익이 나면 미국 주식으로 가고 독일로 가고. 예. 예. 지금 국내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이 외자 유치를 많이 했죠. 투자를 많이 받았죠. 그게 당장은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그게 내부적으로 쌓이기만 하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겨우 그냥 예를 들면 좀 본전치기 정도 하고 이윤이 생기면 빠져나가고 그러면 재축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이런 시스템이 이제 지금 말 그대로 언제 벌어졌느냐? 냉전 자유주의에서 신자유주의적 그렇죠. 세계화를 세계화. 거치면서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 우리 수출 대기업들은 이제 다 나가서 공장 져야 돼.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은 유통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들은 자본의 주주가 외국이야. 그럼 주주 자본주의라고 그래서 이윤이 생기면 주주들이 가져가. 그렇죠. 사실 이게 한국의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생각을 하면 사실 약간 소름이 끼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 지금 겉으로 볼 때 우리가 뭔가 무역 수지를 개선한다든지 경제적으로 발전을 조금 이룬다고 해도 그것들이 우리 안에 남는 것들이 아니라 바깥으로 빠져나가고 축적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고. 지금 보면은 우리가 최근에 보면 경제 상황이 과거에 몇 년 전보다는 조금 지금 낫다고 하는 게 물론 코로나 그것도 있고 사실 그것도 좀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에 조금 나아졌다고 하는 것을 결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려운 게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그 우리 뭐 최근에 다시 출생률이 좀 높아졌다 이것도 일시적인 추세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 사실 코로나 이후에 약간 전세적으로 다시 이제 경제가 반등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가 호황이야. 야, 한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괜찮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그 구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 반도체를 그렇게 많이 팔아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졌는데 그 반도체 판 돈이 국내에 축적이 되고 있냐, 해외로 나가서 거기서 재투자되고 있느냐. 근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과연 한국 경제가 장기 지속할 수 있을까? 한국의 일자리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잠이 안 오는 상황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런 세계가 뭐 이렇게 변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빨리빨리 또 따라가야 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다양한 그 세계화의 영향 속에 이제 경제가 또 개편된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특히 뭐 기후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탄소 기반 경제가 무너지고 어떻게 보면 탈탄소 기반 경제로 옮겨갔잖아요. 재생에너지 기반 그리고 전 세계가 사실 그 속도로 빠르게 옮겨가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야 우리가 러시아에 가스 의존하고 있었는데 저 전쟁 터지고 나니까 대책이 없어지니까 더 빠른 속도로 지금 그쪽으로 이전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말하는 기준에 지금 맞추어서 상품을 만들어 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책에서 이제 지적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럼 이런 거에 대한 우리 대책은 뭔지 좀 궁금합니다.